자, 클러스터링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리즘에 기반한 방법들을 봤었는데요. K-means, K-medois와 같은 파티션을 알고리즘적으로 찾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링키지를 이용해서 나무 그림을 그려가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방법, 이 모두가 알고리즘에 기반한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방법은 가우시안 믹스처에서 이 믹스처의 파라미터들을 추정함으로써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요. 이 가우시안 믹스처라는 모형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파라미터 추정이 간단하지가 않아서 EM 알고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새로운 이 특별한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가우시안 믹스처는 우리가 사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관측값이 믹스처 모델을 따른다라는 거는 그 K개의 서로 다른 파퓰레이션이 있고 이 파퓰레이션 중에 하나를 각각의 파퓰레이션을 파이 K의 확률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GK라는 그 파퓰레이션의 덴시티에서 또 뽑아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데이터는 GK라는 믹스드 덴시티에서 이제 랜덤 샘플된 데이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요게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이런 모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관측값 X뿐만 아니고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이 관측값이 나왔는지 즉 레이블에 대한 그 관측값 Y가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레이블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 믹스드 파퓰레이션에서 한 관측값만 하나만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믹스처 모형 중에서도 가우시안 믹스처를 이용을 할 거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델타가 예를 들어서 K번째 파퓰레이션이다라는 레이블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실제로는 몰라요. 알고 있다면 그때 X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나온 이 정규 분포는 특수하게 이 공분산이 시그마 제곱 곱하기 아이덴티티로 되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정규 분포의 공분산도 굉장히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데이터는 그냥 이 믹스드 덴시티, 믹스드 파퓰레이션에서 x1에서 xn까지 이 n개의 관측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이때 클러스터링, 이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한다는 거는 이 파라미터를 추정, 여기서의 파라미터들이 지금 이 파이 k가 무엇인지, 시그마 제곱이 무엇인지, 뮤 k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가 되겠죠. 이런 파라미터들을 추정을 하고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 미싱 레이블,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레이블을 프레딕션을 한다면 이 프레딕션의 결과가 곧 클러스터 어사인먼트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M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거를 풀 거고요. EM 알고리즘은 K-means 알고리즘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K-means를 가끔 이 hard EM이라고, 단단한 EM이라고 부르고요. 이 EM 알고리즘을 soft version of K-means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맞는 말이긴 한데 EM이 사실은 이 클러스터링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EM을 클러스터링에만 쓰는 것만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내가 써놓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장부터 보면은 이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요거를 그 노트를 좀 쓰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EM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얘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클러스터링에서 간단한 경우에 클러스터링에서 EM 알고리즘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우시안 믹스처라는 이 모형을 먼저 가정을 하고 이 가정한 모형의 파라미터를 추정할 때 EM 알고리즘을 쓸 텐데요. 먼저 가우시안 믹스처를 좀 이해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지만 가우시안 믹스처라는 거는 이런 관측값이 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여기에 이렇게 내가 동심원으로 그려놓은 게 약간 정규분포 같은 거죠. 이런 정규분포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정규분포가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 정규분포의 파라미터가 뭐 mu1 시그마 1, 요 정규분포의 파라미터가 mu2 시그마 2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관측값이 지금 첫 번째 mu1 시그마 1 첫 번째 정규분포 모집단인지 두 번째 정규분포 모집단인지 를 알아야 우리가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써놓은 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레이블이 있을 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파이 1, 파이 2 이런 두 그룹의 비율도 있어야겠죠. 자, 이 경우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관측하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 관측값과 레이블의 페어가 아니고요. 그냥 관측값만이에요. 그래서 벡터인 x1부터 xn이 있는데요. 요게 아까 그 믹스드 디스트리뷰션이었던 G에서 같이 샘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X의 분포를 우리가 그냥 G에서 나왔다. G는 지금 요거 두 개를 합한 거죠. G에서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곧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손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XI라는 관측값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는 그런 레이블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레이블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죠. 레이블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내가 델타를 썼었죠. 델타 1부터 델타 n까지 요것도 IID예요. 그리고 요거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요. 델타 1이 1일, 확률이 파이 1, 아까 적어놓은 그거죠. 델타 1이, 델타 i가 1일 확률이 파이 2이고, 파이 1 더하기 파이 2는 1인,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써놨던 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형은 그러면 요 x라는 게 델타가 k로 k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요거의 분포는 mu k 시그마 k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다별량 정규 분포의 PDF를 이 관측값 x가 이 델타 1이 k일 때 델타가 k일 때의 PDF를 다별량 정규 분포니까 phi라는 이런 표기를 쓸게요. 그래서 x의 이 정규 분포, 다별량 정규 분포의 density 펑션인데 평균이 mu1, 분산이 시그마 k죠. 평균이 mu k, 분산이 시그마 k인 그런 다별량 정규 분포의 density 펑션을 PDF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좀 짧게 쓰기 위해서 내가 그냥 GK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K번째 그룹, 우리가 mu K, 시그마 K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정규 분포인 그 density 펑션을 GK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모든 K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측값이라든 델타가 K라는 조건이 들어있으면 이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거는 아까 G에서 온다고 했죠. 이 G에서 오는데요. 이 G는 곧 이 X의 전체의 PDF가 되고요. 지금 이렇게 그룹이 딱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두 개만 생각을 할게요. 복잡하니까. 세 개, 네 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두 개만 생각을 하면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 이 PDF를 델타가 1인 경우, 델타가 2인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DF가 X인데 델타가 델타 1이 아니고 델타죠. 자꾸 델타 1으로
델타가 K인 경우의 컨디셔널 덴시티이고요. 요 경우가 요 델타가 K인 확률하고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 델타가 K인 경우, 델타가 1인 경우, 델타가 2인 경우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K는 1에서 2까지. 요거를 좀 다시 쓰면 아까 여기 GK, 그다음에 여기 파이1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쓰면은 요거는 K는 1부터 2까지 파이 K의 GKX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형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두 개만 볼 거고요. 그래서 큰 빅 K가 2인 경우를 볼 거고 각 클러스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각 클러스터의 평균과 분산, 평균 벡터와 분산 행렬은 당연히 모르는 모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각 이 클러스터의 크기도 몰라요. 파이1, 파이2도 지금 모르는 이 모두가 모수인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가 있고 모형이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추정을 하고 싶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형하고 데이터 이 IID죠. IID, GX를 따르는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추정, 이렇게 복잡한 모형에서 추정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정규분포로부터 시작해서 GX를 우리가 정확히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es를 찾고 싶죠. 이 모든 세타라고 내가 써놓은 모든 파라미터들인데요. 여기서의 지금 파라미터들은 파이1, 파이2 파라미터죠. 또 뭐 있죠? 뮤1, 시그마1 이것도 파라미터죠. 뮤2, 시그마2 자, 얘네들도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파라미터들의 MLE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MLE를 우리가 세타햇의 MLE라고 쓸 수가 있을 테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 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하는 이 x1n은 1번부터 n번까지 관측값들을 다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쓴 거고요. 이 likelihood 함수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죠? 이 GX가 이 각각 X1부터 XN까지 각각의 PDF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서로 독립이고 그냥 곱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g의 xi를 쓰면은 이게 곧 likelihood가 되는데요. 우리가 gx의 다른 표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1부터 n까지의 서메이션의 k는 1부터 2까지 GKXI의 파이 K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하는 세타를 찾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이 형태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형태예요. 자, GK는 정규분포의 PDF예요. 여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쿼드래틱 텀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거를 우리가 곱하기만 하면은 이 익스포넨셜 바깥에 있던 이 프로덕트 텀이 익스포넨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서메이션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산수를 하기 편해지잖아요. 지금 이 형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쿼드래틱 텀이 있는데 그거 두 개를 더해요. 그 다음에 곱하기 때문에 간단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하는 이 답을 찾는 문제가 여러분 그냥 미분해서 그 0으로 두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계산을 하다 보면은 계산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특별한 알고리즘인 EM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알고리즘은 이 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하는 이 세타의 값을, 이 세타 MLE를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이 알고리즘이 답을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답이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통은 컴퓨터한테 뭐 R이나 이런 데서 뭐 답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0.1초 안에 답을 주죠. 안에서 뭐 어떤 알고리즘을 썼던지 간에 바로 그런 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이 있다면은 음? 자, 우리가 이 세타 헷 MLE가 있다면 이 세타 헷 MLE는 가 주는 거는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의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추정을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피티드 모델이라고 할게요. 이 피티드 모델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 클러스터, 우리가 지금 가장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생각했던 두 클러스터, 이 두 클러스터의 크기와 y1 hat, y2 hat. 이게 첫 번째 클러스터의 비율, 두 번째 클러스터의 비율. 그러니까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 클러스터의 파라미터는 이제 이 mu k hat, 시그마 k hat으로 위치와 그다음에 산포가 나오기 때문에 각 클러스터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바꾸고요. 자, 두 번째 또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형을 피팅을 하면은 다시 올라가서 그림으로 보면은 자, 여기에서 요 파이1 이것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mu1, 시그마1, mu2, 시그마1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내가 검은색으로 점을 찍어 놓은 관측값들로부터 클러스터 두 개가 있고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 컨디셔널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과 크기를 그리고 이쪽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과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 파퓰레이션의 파라미터를 추정한 거였다면은 클러스터는 우리가 관측값이 있을 때 이 관측값이 1번 클러스터냐 2번 클러스터냐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클러스터 어사인먼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위해서 어떤 x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한데요. 이 x가 이 관측값인 x를 포함을 하고요. 관측값이 아닌 x도 역시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K-민즈도 마찬가지긴 한데 하이어라키 클러스터링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어라키 클러스터링은 관측값이 10개가 있었으면 10개를 이제 if로 하고 뒤집어진 나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관측값이 새로 있다면 이 관측값은 1번, 2번 클러스터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은 뭔가 이제 애드헉스러운 방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이 클러스터 가까운 쪽으로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클러스터링 자체 알고리즘이 주는 그 과정과 완전히 새로운 그런 뭔가 애드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떤 x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치 클래시피케이션 하듯이 두 개의 확률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피티드 모델이 주는 게 어떤 x에 대해서도 두 확률을 주는데 델타가 1일 확률, 주어진 x에서 델타가 1일 확률, 그리고 추정값이죠. 네, 주어진 x에서 델타가 2일 확률. 요거를 주는 거죠. 자, 요걸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베이즈 룰을 거꾸로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가 1, 주어진 x에서 델타가 1일 확률이면은 우리가 이 x랑 델타의 순서를 베이즈 룰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G인데 F가 아니고 다시 쓸게요.
자, 이거는 G1의 X 그리고 뭐였죠? 델타가 1일 확률을 뭐죠? GX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추정값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추정값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추정값은 일단 파이 1 햇은 파이 이 델타가 1일 확률의 추정값 이거 잘못 썼어요? 맞네요. 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정규 분포의 x의 mu1 햇 시그마 1 햇 이렇게 되고요. 이 밑에는 이제 요거 두 개 더한 이 g 햇이 그냥 되겠죠. 자, 그래서 베이즈룰을 이용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중에 큰 걸로 우리가 클러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 관측된 관측된 점들 x1에서 xn만 클러스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가능한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샘플 스페이스 자체를 클러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o 우리가 two cluster 두 개인데요. 여기서는 예제여서 두 개인데 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는 이제 요 x 샘플 스페이스 x에서 1, 2, k까지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k가 2인 경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클러스터를 주는 거고요. 이 클러스터는 어떤 거냐면은 x가 들어오면은 이 x의 값이 k라고 할게요. k가 되는데요. 언제 이렇게 되냐면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1일 때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쪽으로 클러스터링을 그냥 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추정만 하고 나면은 클러스터는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위에서 그린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1차원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노말이 있고 또 다른 노말은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u1, mu2 이게 뭐 파이2 곱하기 이 phi g2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파이 1 곱하기 g1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 각각의 높이가 지금 이 상대적인 높이가 이 주어진 어떤 x에 대해서도 이 높이와 비례하는 게 델타가 1일 확률. 이제 이 높이와 이 짧은 높이와 비교하는 게 델타가 2인 확률.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딱 잘라서 x가 이쪽에 있으면은 1번으로 클러스터가 되고요. 이쪽에 있으면 2번으로 클러스터가 돼서 그래서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K-means를 hard clustering이라고 그러고 얘를 soft clustering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여기 관측값들이 이렇게 있을 때 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요런 관측값들 K-means를 이용하면은 요거는 그냥 2번 클러스터로 그냥 무조건 2번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요거에 대해서 1번일 확률과 2번일 확률을 둘 다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이 알고리즘에 의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풍부한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클러스터라고 내가 2번 클러스터라고 분류를 하지만 1번 클러스터 1 확률도 뭐 예를 들면 20%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EM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MLE를 구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 MLE를 구해야 되는데 MLE를 구하는 과정이 곧 EM 알고리즘을 이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믹스처 모형에서 이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EM 알고리즘이에요. 더 다른 방법도 있어요. EM에 대해서
가우시안 믹스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까하고 방금 전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 클러스터는 역시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클러스터 인덱스를 1, 2가 아니고 0, 1로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x1부터 xn까지 이 관측값들이 정규분포에서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mu1, sigma1 더하기 그다음 두 번째를 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델타가 mu0, sigma0. 그래서 델타가 1 아니면 0인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한번 써볼게요. 아까 썼지만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는 이 로그의 likelihood이죠. 관측값을 넣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likelihood가 요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1, 2 대신에 1, 0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잠깐 올라가서 보고 올게요. 기억이 안 나니까. 자, PDF가 이렇게 생겼고 likelihood는 이 GX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이 G1X 파이 1 더하기 G0X 더하기 파이 0 이렇게 바뀌면 되고요. 이 프로덕트가 로그를 만나서 밖으로 나오면서 서메이션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서메이션의 i는 1부터 n까지의 로그인데 여기 안에 파이 0, p의 xi의 mu0, 시그마 0 더하기 파이 1의 b의 xi의 mu1, 시그마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 로그 안에 지금 얘네들이 각각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의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 익스포넨셜 두 개를 더하기 때문에 이 로그랑 앞에 있는 로그랑 캔슬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굳이 로그를 하는 이유가 많이 없어졌죠. 우리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그 첫 번째 여러분이 느끼는 이유가 계산이 편해지는 점 때문이었죠. 자, 여기선 그런 장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레이블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계산이 얼마나 편해질까요? 만약에 레이블까지 관측을 했었다면은 델타 1부터 델타 n까지 이 레이블을 관측을 했었더라면 과거형으로 썼다는 얘기는 가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요거까지 관측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의 likelihood는 역시 파라미터는 똑같아요. 세타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관측값도 없고요. 뭐 델타도 레이블도 likelihood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자, 델타가 1인 경우, 델타가 2인 경우, 그리고 지금 x를 보면은 요게 조금 더 간단해지는데요. 어떻게 간단해지냐면은 우리가 이 델타까지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이 델타와 이 x의 조인트 덴시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써볼게요. 그냥 얘가 결국에는 로그의 아니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라이클리후드부터 쓰면은 i는 1부터 n까지의 이 x와 델타의 세타에 대한 PDF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DF가 xi고 자, 이 세타를 좀 잠깐 무시하고 앞에 거만 보면 이거는 x와 델타의 조인트 덴시티이잖아요. 그래서 델타로 기분했을 때의 x의 PDF와 이 델타 자체의 그 PDF가 여기서는 PMF가 되겠죠. 사실은 이 두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조금 다시 쓰면은 네.
요거일 때에 이 세타를 기분을 했을 때에 요 PDF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자체의 이 PMF예요. 사실은 요거 두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하면은 잘 보시면은 이 델타가 우리가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PDF가 달라져요. 그래서 1일 때만 모으고 2일 때만 따로 모아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쓰면은 자, 요 상태에서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요 위에 쓴 요 full likelihood의 로그를 취한 게 되는데요. 서메이션이 들어가는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델타가 1인지 0인지를 우리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델타 i가 1인 것들만 모두 모아서 쓸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델타 i가 1이니까요. 뭐 델타 i 이걸 어떻게 쓸까요? 로그의 델타 i가 1인 경우는 파이 1이 되겠죠? 이 부분은 p의 xi의 그쵸? 뮤1 시그마 1 이렇게 되고요. 이 지금 프로덕트가 서메이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델타 i가 0인 경우만 또 모아서 쓰면은 이거는 로그 파이 제로의 p의 xi의 뮤 제로 시그마 제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 델타가 1인지 0인지를 조금 더 바꿔서 쓰기 위해서는 이걸 전체 서메이션으로 바꾸고 1부터 n까지 그리고 델타 i가 1인 경우에는 앞에 텀이 살아남고요. 델타 i가 0인 경우에는 뒤에 텀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베르누이의 그 PMF를 쓸 때 썼던 바로 그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앞에는 델타 i를 곱해서 0일 때는 죽고 1일 때만 살게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파이 1의 phi xi 앞에 그냥 1이라고 할게요. 복잡하니까 같은 거예요. 위에 이고요.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i로 해서 0일 때만 살아남게 해놓고 로그의 파이 제로의 phi 제로의 x i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간단해졌어요. 우리가 델타를 알고 있을 때는 이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델타를 아는 경우에는 이 추정이 조금 더 간단해져요. 이제 예를 들면은 자, 이 형태는 이 서메이션 안에 이 로그 곱하기 이 익스포넨셜이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실제로 이 정규 분포의 PDF를 대입해서 써보면은 트랙터블한 형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파이 제로, 파이 1, 뮤 1, 시그마 제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으로 두면은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파이 1으로 미분을 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여기를 볼게요. 델타 i가 1인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이 로그 파이 1만 미분을 하면 파이 1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뒷부분 델타 i가 0인 것들 중에서 파이 제로가 1 빼기 파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1 빼기 파이 1 이게 맞나? 네, 이렇게 나오고요. 쉽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파이 1 hat 이거 MLE가 정확하게 이제 요 MLE는 우리가 요 두 번째 이게 불가능한 가정을 했을 때의 MLE예요.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델타 i가 1인 것들을 전체 데이터로 나눈 다시 말하면은 그냥 관측된 것 중에 델타 i가 1이라는 걸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실제로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n1이라고 두면은 이 n분의 n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간단한 거는 이 뮤1을 보면은요, 뮤1 어디 갔어요? 여기 뮤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요 뒷부분은 요 뒷부분은 다 없어져요. 뮤1이 여기 아예 표현이 없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요 앞에 것만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델타 i가 1이라는 그런 관측값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은 요것들은 전부 다 1번 모집단에서 나왔으니까 이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뮤1 내 그 MLE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해요. 이거 정말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왜냐면 우리는 델타 1부터 델타 n까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다면은 MLE를 계산하는 게 쉬운데,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EM 알고리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델타를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델타를 추정을, 아니죠. 프레딕션을, 다시 말하면 예측을 하면은 되겠다. 라는 게 이 EM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이라는 게요. 요거는 그 반복을 통해서 정답으로 찾아가는 건데요. EM 알고리즘은 첫 번째는 요거를 찾는 거예요. 이 델타들은 우리가 관측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요거 관측하지 않고 우리가 요 첫 번째 라이클리후드,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에 의한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iterate A 네, 반복적으로 맥시멈 쪽으로 iteratively approximate the maximum 이라고 할게요. approximate 네, maximum 인데요. 요거는 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타가 지금 멀티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세타가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표현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요. 그리고 요게 likelihood라면은 요 likelihood가 지금 굉장히 웃기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미분에서 0이 쉽게 안 나오는 뭐 그런 웃기게 생긴 건데, 자, 이거는 반복적으로 어떻게 찾냐면요. 어디선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타의 1이라고 할게요. 이 첫 번째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움직입니다. 그럼 얘가 세타의 2가 되고요. 또 조금 움직이죠. 얘가 세타의 3. 조금 움직여서 세타의 4.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요 맥시멈에 해당하는 요 값으로 점점 그 가까이 가는 이런 방법이 이제 EM 알고리즘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방법을 어떻게 만나면요. 이 이터레이티브로 하는데 첫 번째는 이 EM 알고리즘엔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E 스텝하고 M 스텝이 있어요. 자, 그럼 E 스텝이 있고요. 이거를 E 스텝을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자, E 스텝 그리고 M 스텝이 있는데요. 위에를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레이블을 봤다면, 델타가 있다면, 그러면은 그때 이 파이1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손으로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뮤1, 시그마1,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손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쉬워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뭔가 이렇게 계산이 쉽게 만들어 놓고 이 파라미터들의 맥시마이저를 구하는 과정, 요게 지금 한 단계가 되고요. 이 M의 이 M이 요게 그 맥시멈의 M이에요. 그리고 요 델타를 우리가 관측을 못하기 때문에 요 델타의 기대값을 이용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관측하는 거 대신에 기대값이라도 쓰자라고 하는 게 이 스텝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기 쉽게 산수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이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산수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실제로 맥시마이즈를 하는 게 이제 M 스텝이 되는 건데요. 그럼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대값은 우리가 요 델타에 대한 기대값은 사실은 여기서 지금 구했어요. 델타가 1일 확률, 2일 확률을 구했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델타가 델타가 1 또는 0이라면은 이 델타에 대한 기대값이 곧 델타가 1일 확률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1, 2에서 1, 0로 바꾼 건데요. 아무튼 바로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델타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델타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파라미터들 mu1 hat, sigma1 hat, pi1 hat 이런 파라미터들의 추정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이니셜 추정값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 추정값에서의 기대값을 구하고 그 기대값을 이용해서 맥시마이즈를 한 새로운 추정값이 세타2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 과정, 이 두 과정을 또 반복을 하죠. 그래서 또 기대값을 구하고 또 맥시마이즈를 하면 세타3가 나오고요. 이거 두 개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장 높은 maximum likelihood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EM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이 있고, 이 스텝이 있고 M 스텝이 있는데요. 둘 다 이 어떤 이 M 번째 우리가 이 MLE로 수렴해 가는 중간 과정, 이 첫 번째가 돼도 되고요, 두 번째가 돼도 되고, 이제 어느 과정이든지 여기에서 이 스텝, M 스텝을 통해서 이 세타의 바로 다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텝에서는 뭘 하냐면요, 이 관측 못한 unobserved 레이블인 관측 못한 레이블들을 추정을 하는데요. expectation을 해서 추정을 합니다. expectation은 이 델타의 expectation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관측값을 집어넣고 관측값, 우리가 본 관측값에서 이 관측값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델타의 expectation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expectation을 어떤 확률 모형에서 expectation을 취할 것이냐? 바로 이 확률 모형, 이 파라미터가 주는 확률 모형에서의 expectation을 취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델타가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은 이 세타 m에서의 확률을 이용해서 델타가 1일 xi가 있을 때 그거의 짝인 델타가 1일 확률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델이요. 지금 우리는 이 투 가우시안 믹스처를 보고 있는 거고요. 요 세타 m이 이 믹스처 모형의 파라미터로 들어갔을 때의 델타 i 햇을 우리가 이 unobserved label의 prediction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곧 expectation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델타 i 햇은 이제 1, 0은 아니지만 0하고 1 사이의 값이에요. 확률이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서 한 계산을 보면은, 자, 우리가 델타 1부터 델타 n을 관찰을 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관찰하는 거 대신에 요거의 expectation인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비슷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요 maximization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M 스텝은 이 MLE를 구하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MLE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맥시마이저를 구하는 거죠.
likelihood 함수인데요. 관측값도 있지만 요 델타의 예측값이 들어갔을 때 그때의 likelihood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래서 세타 n 플러스 1은 요 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하는 그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타 1에서 출발하면은 E 스텝, M 스텝을 거쳐서 세타 2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갔죠? 그럼 세타 2에서 또 E 스텝, M 스텝을 거치면 세타 3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얘가 점점점 우리가 evaluate한 likelihood 값은 점점 높아지고요. 점점 높아지고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높은 점에 매우 가깝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반복을 하다가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어떤 이 디스턴스라고 할게요. 이건 벡터계를 빼는 게 아니니까 차이가 작을 때 그냥 작을 때 멈추면은 되는 알고리즘이 곧 EM 알고리즘입니다. 자, 언제 멈추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이 그 코딩 과목에서 아마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쪽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방금 쓴 노트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M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 투 믹스처에 대해서 좀 대충 알아봤는데요. 사실 EM 알고리즘은 원래는 이 미싱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서 이 미싱 데이터를 프레딕션해서 임퓨트를 하고 그 임퓨트하면 이제 컴플리트 데이터가 되니까 컴플리트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 개발이 된 거예요. 원래 믹스처를 위해서 개발이 된 건 아니지만 이 EM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클러스터링에서 가우시안 믹스처 추정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이 EM 알고리즘의 사실 메인 아이디어는 요거예요. 관측된 observation들이 있고 관측 못한 observation이 있어요.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우리가 X들, 요게 이제 이 관측된 observation이고요. 이 labeled, 요게 이제 missing observation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지. 그러면 이 full likelihood라는 거는 관측값, 그 다음에 labeled를 모두 관찰했을 때의 likelihood인데, 요거는 이제 없죠, 우리한테. 특히 요 두 번째 부분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관측된 데이터에 기반한 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하는 그런 MLE를 얻고 싶은 데요. 이렇게 이거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EM 알고리즘을 이용을 한다. 그 생각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인 EM 알고리즘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달라요. 우리는 아까 레이블을 프레딕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프레딕션의 한 방법으로서 expectation이 써졌는데 사실은 이 EM 알고리즘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 파라미터 추정값의 개수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스텝에서 사실은 prediction보다는 이 log likelihood의 이 D가 이제 full log likelihood죠. 이 D 안에 지금 이 X들과 이 델타들이 다 들어가 있는 여기에서 델타 X만 X로 컨디셔닝을 하고 델타,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델타에 대한 expectation을 구하는데 델타의 expectation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 log likelihood의 expectation을 구해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Q 펑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Q 펑션이라는 거는 이 세타 햇 M에서 expectation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자로 들어가고요. 지금 데이터는 관측된 데이터는 여기 여기 관련이 있지만 표현이 안 돼 있고요. 여기 있는 델타에 해당하는 이 unobserved variable은 벌써 이제 expectation을 통해서 randomness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표현에서는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log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것 대신에 요 q 펑션, 세타의 함수인 q 펑션을 maximize 하는 건 조금 더 쉽다라는 관측에서 우리가 이 m 스텝에서는 아까 여기서 만든 q 펑션을 maximize해서 바로 다음 이 iterate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 방법은 항상 수렴을 하는데 로컬 맥시멈으로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maximize 하고 싶은 likelihood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맥시멈을 찾았다라고 하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장점은 항상 멈추니까 장점인데요. 단점은 여기서 멈출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여기서 출발하면은 이제 여기 가장 높은 원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을 잘 찾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방법이고요. 이 방법 자체가 느리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뭐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요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지금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EM 알고리즘이 왜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림으로 여러분이 볼 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만 좀 그려서 여러분이 혹시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likelihood 함수를 가장 maximize 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종이가 좀 어디 남는 데가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자, 우리가 이 다른 얘기니까 줄을 좀 그어놓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세타가 있고 likelihood가 있는데요. 이 likelihood는 우리가 본 관측값들만으로 이루어진 likelihood. 실제 우리가 maximize 하고 싶은 바로 그 likelihoo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likelihood 함수가 뭐 2차 함수나 이렇게 이쁘게 생긴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maximum이 어딘가 있긴 있는데 뭐 미분에서 0 놓고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 likelihood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타 뭐 제로 세타 뭐 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얘가 세타 m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그 q 펑션을 만든다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q 펑션이 바로 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를 우리가 그 q 펑션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요 경우에는 log likelihood의 expectation을 취하나 이 델타 i의 expectation을 취하나 그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q 펑션이 우리가 실제로 m 스텝에서 maximize 하는 요 요 함수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요 q 펑션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요런 거예요. 지금 이 세타 m에서의 q 펑션 바로 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요. 요 likelihood 펑션. 요 q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q 세타 m 이런 함수가 되고요. 그러면 q 펑션은 제가 약간 2차 함수 같이 그려놨는데 별로 그렇게 안 보이죠? 뭐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바로 다음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아까 슬라이드에 복잡하게 나와 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렇게 생긴 요 q 펑션, 이게 이제 y는 이 q라는 함수인데 세타가 들어가는 세타가 이 인자인 요 함수인데요. 자, 요 함수하고 요 함수의 차이를 봤더니 여기에서 제일 가깝고요. 여기만 벗어나면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선을 3개만 긋고 나머지 4개 이상 긋도록 할게요. 점점 더 멀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얘를 요만큼씩 여기서 트랜슬레이트를 딱 요만큼씩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 함수가 이렇게 이 q 세타 더하기 이 something 이게 이제 이 y는 q 세타 m 더하기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 빼기 h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더하기로 할게요. 무언가를 constant를 세타에 관계없이 이 h를 더했을 때 이렇게 쫙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맥시멈이 항상 여기보다 더 요 점이 요 점보다 더 아래 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 점이 화면을 보시면은 요 점이 요 점보다 더 아래 있으니 요 점이 요 점보다 더 위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likelihood는 여기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타 m에서 세타 m 플러스 1로 옮겨가면은 그러면 likelihood는 그 전에 이 세타 m에서의 likelihood보다 이 세타 m 플러스 1에서의 likelihood가 항상 더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성질이 항상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요 EM 알고리즘의 이 스텝을 통해서 이런 성질을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likelihood를 maximize를 하고 싶은데 이 스텝, M 스텝을 반복을 하기만 하면은 이 likelihood가 항상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쪽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증명을 굳이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관심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델타의 expectation을 구하는 뭐 그런 과정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민즈하고 믹스처 모형을 마지막으로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K-민즈도 비슷했어요. 클러스터 멤버십을 어사인을 하고 어사인된 이 클래스 멤버십으로부터 평균을 구하고 그래서 이 멤버십을 어사인하는 게 마치 이 스텝 같고요. 어사인된 멤버십들로부터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마치 M 스텝과 같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거의 뭐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클러스터 멤버십을 어사인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이 1번 클러스터 1 확률을 구하는 게 이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M 스텝은 이제 K-민즈에서는 평균만 파라미터인데 M 스텝에서는 우리는 평균, 분산, 그리고 이 비율 모든 것들이 다 이 파라미터가 되는 조금 더 풍부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토픽은 이 클러스터를 몇 개를 이용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50년대 개발돼서 60, 70, 80년대에도 쓰였던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동안 몇 개의 클러스터를 찾는 게 맞는 클러스터의 개수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답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몇 개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야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었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이 K-민즈나 K-매도이즈나 뭐 하이라키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클러스터링을 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 우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다르게 클러스터링은 몇 개 클러스터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답이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고 내가 한 가지를 소개시켜 줄 거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항상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K가 미리 결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이론에서 뭐 경제학 하듯이 뭐 이론을 먼저 던지고 이제 실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뭐 그런 경우라면은 뭐 몇 개 클러스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클러스터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계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클러스터의 이 퀄리티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았던 이 within cluster scatter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할 때만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within cluster scatter가 이게 어떤 거였죠? 이게 이렇게 클러스터가 이렇게 클러스터가 하나 있고 이렇게 클러스터가 하나 있고 이렇게 나누는 클러스터링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요 관측값들과 이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의 관측값들의 각각의 평균과의 제곱합의 합이 곧 within cluster의 scatter, 그러니까 within cluster scatter들의 합이죠, 사실은. WC가 이 within cluster scatte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K-means가 찾는 방법이 곧 이 within cluster scatter를 가급적 작게 만드는 그런 cluster assignment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자, 근데 K를 결정을 할 때, 이거는 주어진 K에 대해서 나오는 값이에요. 근데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within cluster scatter는 계속 작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극단적으로 보면은 K가 하나일 때는 이게 지금 한 그룹이니까 이 평균으로부터의 제곱합을 구하면은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 똑같은 데이터에 N개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 클러스터가 N개다라고 하면은 이 within cluster scatter가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점점 작아지기만 할 뿐이어서 이 within cluster scatter를 그냥 보고 이게 혹시 2차 곡선 같이 작아졌다 커지거나 이러면은 이 작아졌을 대로 고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우리는 마노바를 많이 봤기 때문에요. 특히 마노바에서도 같은 비슷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 토탈 스캐터를 이 within cluster scatter와 between cluster scatter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between cluster scatter라는 거는 이 전체 평균, 예를 들어 우리가 두 개로 나눈다면 여기 가운데가 X바가 되고요. X1바, X2바. 그러면 요 평균들만을 이용해서 계산한 이 스캐터가 되겠죠. 이 between cluster scatter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이게 크면은 클러스터 1번과 2번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좀 섞여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클러스터가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etween은 크면 좋고요. within은 작으면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between cluster scatter만을 봐서는 우리가 좋은 K를 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K가 늘어나면은 이 between cluster scatter는 계속 늘어나기만 할 뿐이에요. 아까 within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그래도 within cluster scatter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 스케일링을 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역시 도움은 안 되죠. 그래서 CH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자주 쓰는 인덱스인데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사람 이름이에요. C로 시작하는 사람과 H로 시작하는 사람. 둘이서 굉장히 오래전에 아마 한 70년대쯤에 만들어 놓은 그런 인덱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between cluster index와 within cluster index 사이의 비율을 봐서요. 우리가 이 within cluster index는 작을수록 좋고 between cluster index는 클수록 좋기 때문에 두 개 이제 작고 크고 할 때는 요 비율이 이 CH 인덱스라는 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 CH 인덱스를 어떤 이 클러스터링이 각 K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겠죠. 그럴 때 K가 1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CH 인덱스의 값을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3에서 가장 크고 또 줄어드는 이런 거를 발견을 한다면은 그러면 K가 3일 때가 가장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이제 거의 뭐 rule of thumb으로 우리가 그냥 손가락으로 대서 잰다라고 하는 거를 rule of thumb이라고 하죠. 대충 잰다는 얘기예요. 대충 잴 때는 이 인덱스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자, K가 1일 때에는 이 between cluster 인덱스가 사실은 값이 0이 나와요. 클러스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between이 아예 없죠. 그래서 0이 나와서 이 CH 인덱스의 값이 항상 0이 돼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요런 데이터, 클러스터가 딱 하나밖에 없는, 눈으로 봐도 하나밖에 없는 이런 데이터에서는 K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게는 해주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이 principal component에서 number of components를 찾던, 그거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within cluster scatter, 이거를 K의 함수로 두었을 때, 또는 cluster index, 이거는 그 이 within cluster scatter를 그 total scatter로 나눈 그런 값이죠. 근데 total scatter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cluster index를 보나, 이 within cluster index를 이 within cluster scatter를 보나 뭐 같은 패턴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K가 이 1일 때부터 2, 2, 3, 4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 눈으로 보기에 클러스터가 두 개가 확실히 있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하나로 묶었을 때 그때 within cluster scatter는 전체 데이터를 평균과 비교해서 sum of square를 다 계산한 요 sum of square의 합이 바로 요 값이 되는 거고요. 요 W 요 위치 W2의 요 값은 뭐가 되죠? 그러면 이 W2의 값은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클러스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 평균 의 이 클러스터 sum of square들을 전부 다 모아서 계산한 게 바로 요 두 번째 값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일 때에 비해서 두 번째일 때 within cluster scatter의 값이 엄청 많이 줄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줄이는데 별로 안 줄었어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얘가 혼자 따로 떨어져 나가거나 뭐 이랬을 때 별로 차이가 없죠. 하나 더, 뭐 여기 하나 더 나누면 또 별로 차이가 없고 이렇게 within cluster scatter가 줄어드는 양이 클러스터를 잘 나눴을 때 하나에서 여기 하나에서 두 개로 잘 나눴을 때 이렇게 잘 나눴을 때는 이 within cluster scatter의 값이 많이 떨어지고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막 더 나누게 되면은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히어리스틱인데요. 이런 또 엘보를 보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의 그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또 그 엘보를 보고 이 컴포넌트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뭐 거의 같은 거고요. 내가 소개는 안 했지만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에서도 그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베리언스들을 보고서 만약에 이 널 모형,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아예 없는 널 모형에서 이 베리언스가 어떻게 나왔을까를 보고 가설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음에 얘기할 내용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within cluster scatter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요거를 보고 우리가 그러면은 많이 안 떨어질 때는 더 이상 이 클래스 또는 이 클러스터를 나눌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야죠. 얼마나 많이 떨어져야 significant하게 많이 떨어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null case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null case라는 게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요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 null case라는 게 uniform one cluster distribution이 null distribu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봤던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 자, 요게 지금 만약에 클러스터가 없었다면은 요 범위에서 예를 들어 컨벡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유니폼하게 데이터를 뽑으면은 요 가운데 빈 공간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서 유니폼으로 데이터를 뽑으면은 바로 이 디스트리뷰션이 요 null distribution, uniform one cluster distribu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관측된 within cluster scatter와 우리가 이 null에서의 within cluster scatter의 평균을 그 차이를 우리가 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gap statistics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이 클러스터가 확실히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갭 스태티스틱을 K 함수로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이 CH 인덱스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 증가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K가 우리가 찾는
그 K가 이 number of cluster K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요거 이 갭 스태티스틱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요 분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분포는 어디 써놨지? 요 분포는 우리가 시뮬레이트를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이 주어진 관측값으로부터 컨벡서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컨벡서 안에서 유니폼하게 뽑는 방법 등을 이용을 해서 그냥 컴퓨터로 시뮬레이트를 하는데 이 컴퓨터를 시뮬레이트를 하니까 요게 평균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얻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log w not k의 이 null에서의 within cluster scatter의 standard deviation을 우리가 또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갭이 뭐 증가할 때만 우리가 계속 이 K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퍼런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이 갭들을 볼 때요. 이 갭이 0보다 크다. 요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요 갭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좀 이렇게 슬랙을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는 관측값이 몇 개죠? 12개. 12개짜리 관측값인 그런 데이터예요. 자, 여기에서 몇 개의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가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뭐 1, 2, 3, 3개의 클러스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 클러스터를 하나일 때는 이 전체가 하나의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within cluster scatter의 값이 굉장히 크죠. 44점 뭐 얼마가 되고요. 이 클러스터를 2개로 나눴을 때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요거 2개, 요거 하나를 딱 묶었더니 within cluster scatter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로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죠. 더 굉장히 많이 또 줄어들었고요. 여기 뭐 비슷하게 여기 한 4배 줄어들었고요. 여기 한 10배 줄어들었죠.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4개로 하면은 여기 잘 보면은 이 가운데 개가 2개로 나눠졌어요. 쓸데없이 나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within cluster scatter가 0.88로 그 다음 스텝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게 내가 지금 많이 줄어든다, 적게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가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는지, 정말로 적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이 레퍼런스가 필요하죠. 레퍼런스 널 디스트리뷰션의 역할을 할 그런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전 같은 데이터면은 이 레인지가 같은 데이터인데 유니폼을 따르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랜덤하게 샘플을 한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랜덤 샘플은 아니고 시스테마틱 샘플이죠. 랜덤 샘플을 해서 이렇게 된 경우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스테마틱 샘플을 해놨는데요. 이 경우에 하나짜리 within cluster scatter의 값, 그다음에 2개로 나눴을 때 within cluster scatter의 값, 3개로 나눴을 때 4개, 5개, 6개 이렇게 나눴을 때 within cluster scatter의 값을 보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클러스터가 하나 있는 경우에도 줄어드는 양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좀 전 경우보다는 좀 천천히 줄어들지만 여전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구한 그 로그 within cluster scatter 그리고 레퍼런스로 구한 로그 within cluster scatter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3개가 true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는 3개에서 확 떨어지진 않고요. 이 데이터, 실선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만 이 3개째에서 확 떨어지게 되어서 이 갭을 보면은 3번째에서 이 갭이 엄청나게, 요 갭이 되는 거죠. 이 갭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보고 이 갭이 가장 클 때 우리가 멈추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거는 조금 달라요.
요런 식을, 요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K를 고르겠다라고 했는데요. 요거가 지금 한번 볼게요. 자, K가 1일 때 요게 만족하는지를 보면은요. 요게 지금 갭의 1의 값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갭 K 플러스 1, 갭의 2가 여기에 있죠. 자, 요만큼 내려온 게 요게 바로 이 갭의 2 마이너스 S2가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게 지금 쭉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멈추기 위해서 이 조건을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것보다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K는 1이 돼서 여기에서의 이 갭 스태티스틱으로 구한 K-햇은 1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답이 3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잠깐 무시하고 두 번째로 갈게요. 요 부분을 잠깐 무시를 하고요. 자,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비교를 하면은 두 번째 갭2보다 갭3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뺀 것만큼이 더 크면은 멈추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이거 확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여기 세 번째까지 왔고요. 세 번째하고 요 값하고 비교를 했더니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 멈추는 방법을 또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를 무시한다면. 그렇죠? 이게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클러스터들은 사실은 크게 잘 분리된 클러스터 안에서 스몰러 클러스터가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요거 말고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은요. 특히 여기 색칠해 놓은 거 여기를 보면은 클러스터 3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이 12개가 있는 거를 여러분이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냥 클러스터 하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큰 클러스터 안에 클러스터 3개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요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잘 되는 경우인데요. 이 갭 스태티스틱을 만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이 좀 오래됐죠. 90 몇 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클러스터가 이렇게 두 개가 딱 있는 그런 경우고요. within cluster 그 스케일러를 보게 되면은 두 번째에서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줄어들지 않죠. 앞에서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관측된 건 이렇게 떨어지는데 기대되는 그런 값은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갭 스태티스틱을 보면은 이제 갭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값하고 비교했을 때 요 값이 훨씬 크니까 두 번째까지 오고요. 요거랑 요거 비교했을 때 훨씬 높으니까 두 번째에서 멈추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K-햇이 2가 되는 그런 경우겠죠. 자, 요거는 정말로 x1, x2의 이 유닛 큐브가 아니고 유닛 이 스퀘어에서 유니폼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는 데이터 자체가 지금 사실 클러스터 하나짜리 유니폼하게 뽑았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갭 스태티스틱을 보면은 우리가 이 갭 1하고 갭 2 마이너스 S2 바로 요 값이죠. 요 두 값을 비교해서 갭 1이 더 크기 때문에 요거는 첫 번째에서 멈추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맞는 그런 결정을 사실을 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근데 1번을 지나가서 아까 똑같아요. 세 번째까지 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비교하면은 세 번째로 건너가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비교하면은 그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클러스터가 나는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데이터에서 클러스터를 세 개로 나누는 게 맞다라는 그런 답을 지금 주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갭 스태티스틱만을 보고 이 그림만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요. 이 그림과 같이 보고 결정을 내리면은 이 경우는 하나 그리고 아까 그 내가 만든 그 12개짜리 점 쭉쭉쭉 찍혀 있는 것은 답이 셋이 맞는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이 통계적인 이 추론을 이용한 이 K를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갭 스태티스틱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뭐 CH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 엘보를 찾는 방법, 그다음에 엘보를 찾는 게 것을 조금 더 고급으로 만든 게 갭 스태티스틱을 이용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클러스터링은 다 이 사람들을 클러스터하는 또는 관측값들을 클러스터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 클러스터하는 방법이 뭐에 기반이 됐었죠? 우리가 사람 X1하고 사람 X2가 있으면은 이 사람 X1과 X2의 dissimilarity가 있으면 그러면은 hierarchical clustering이나 K-메도이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클러스터를 찾을 수가 있었죠.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변수들도 클러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변수들 사이에 이 dissimilarity measure가 있기만 하면은 그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그 hitmap이라고 부르는 여기 이제 이 n명의 사람이 있고 여기 p개의 관측값이 있는 이런 hitmap. 여러분이 보면 항상 패턴이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의 순서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됐든 뭐가 됐든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쪽을 순서를 주고요. 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또 다시 정렬을 같은 클러스터들끼리 모여 있도록 정렬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보이던 히트맵에서 뭔가 이렇게 패턴이 막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이 dissimilarity measure가 보통 이 변수들이니까요. 뭐 이 샘플 코릴레이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one minus correlation 같은 경우는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일 때 두 변수가 완전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0이 되고요. correlation coefficien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디스턴스가 가장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가장 멀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one minus correlation 되는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correlation coefficien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변수의 이 부호만 바꾸면은 사실은 이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이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가 0일 때 서로 독립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linearly dependent 할 때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이제 요거를 더 통상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을 할 때는 변수 그리고 관측값뿐만 아니고 변수도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사족으로 좀 붙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